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녹화는 9주차 수업이고요. 학교에서 25분씩 3회차씩 녹화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이 부교재로 우선 한번 처음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좀 다뤄드리고 반복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동 상담이라는 과목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응용 학문이에요. 그래서 유아 교사 또 표준교과 과목 중에서도 지도 영역의 과목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동 상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동 상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동 상담을 이해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동 상담에 대한 과정, 심리 검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동 상담의 이론적인 여러 가지 모델과 그에 따른 이제 방법, 그 기법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부교재로 선택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동 상담은 성인 상담과 달리 유아교육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상담에서 이제 초기 접근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 전문 상담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유아교육과의 유아교사로서 또 아동의 건강한 삶과 아동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제 학부생인 여러분이 유치원 또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행동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교사로서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훈련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틀어놓고 귀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챕터마다 아동 상담에 대한 정의, 개념, 방법, 과정, 기법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한 번 다루고 끝난다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또 그걸 뭔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들려주고 이해하고 학습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부적응의 문제에 처해 있다면 부모나 교사, 성인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용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이라는 카운슬링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거나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의뢰함이라고 한국어 사전에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상담의 사전적 의미는 권하다, 또 전문적인 입장에서 충고하다, 상의하다,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여러 학자들이 상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라고 2005년도에 이정호 스님께서 말씀하셨고, 로저스는 상담이란 훈련받은 상담자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의 관계를 토대로 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2001년도에 김계연님은 상담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핸더스 톰스는 상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훈련을 받은 상담자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고객이다.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내담자라고 하죠. 고객이라는 용어를 어린이, 청소년, 성인, 사람과 같은 단어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APA 상담심리학 분과의 정의에서 1956년, 와, 꽤 오래전에 이제 정의를 개인 성장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개인 차원의 체적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상담을 정의하였습니다. ACA와 MBCC는 전문 상담의 관점에서 상담을 정신건강, 심리적 또는 인간 발달 원칙의 적용으로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또는 체계적인 개입 전략을 통해 건강한 개인적 성장 또는 직업 개발 및 병리학을 다루는 전문 상담의 실천 과정이다라고 했네요. 전문 상담 분야에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든 전문 상담자가 먼저 전문 상담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전문 분야의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일드 카운슬링, 아동 상담은 아동을 상담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아동이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혹은 인지적인 발달에 있어서 부적응 상태가 일어났을 때 상담자와 전문적 상담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 상태를 적응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동의 부적응이란 내외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나타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아동 상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상담에 비해 다른 점이 있어요.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이기에 성인에 비해 언어가 그다지 자유롭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상담의 기법에는 아동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매체가 상담 매초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아동 상담의 독특성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한 학자가 있는데요. 아동 상담은 대상이 아동이고 성인은 언어적 매체에 의한 의사소통을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아동은 아직 언어가 미숙하여서 아동이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몇 가지 이론으로 분류하게 하는데요. 상담 이론을 분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이론의 실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자는 고객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상담자는 사고나 행동에 개입을 하지요. 이 세 가지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에서든 변화는 다른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르시니는 2차원 연속체가 아닌 생각, 감정,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통합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상담가는 또한 체계적인 수준에서 개인을 포함하여 가족, 기관, 교사, 건강관리 전문가, 지역사회 또는 어린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스템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초점을 두는 개입 기법을 인간 중심 기법과 게슈탈트 요법이 있고요. 행동적 개입은 행동상담, 연실치료, 개인 심리학이 있으며 인지와 사고를 중점으로 하는 개입에는 RBT라고 해서 인지행동치료, 심리분석적 상담, 교류 분석이 있으며 체계적인 개입에는 가족요법이 있다고 해요. 상담은 초기에 직업지도, 정신위생, 정신측정 세 가지 분야에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상담에는 정신위생의 퍼스널리티 변형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직업 선택이나 직업과 아이덴티 문제에 관계 있는 사람, 그리고 심리검사법의 구성이나 활용법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1980년대 이르러 상담의 실현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특정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금은 가족, 집단, 커뮤니티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치료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예방, 교육적인 접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발달 상담 또 개발적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지금은 문서, 슬라이드, 강습, 집단 체험 등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이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중상담자가 참가할 수 있는 영역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과 관련 있는 용어는 생활지도, 심리치료이기도 하지요.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으로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내 유아교육 전공 교과목 분야에 유아생활지도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생활지도 혹은 학생지도라고 번역하는 교육 용어인데요. 가이던스라는 단어를 쓰죠. 생활지도란 이끌다, 안내하다라는 뜻하는 이제 가이드로부터 온 것이고요. 학교 교육을 크게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로 양분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교과 지도 외의 모든 교육을 생활 지도라고 지칭합니다. 생활 지도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고요. 생활 지도 가이던스에 대한 번역으로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의미하는 가이던스는 학생들의 학업, 진로, 인성 등의 영역에서 발달, 의사결정, 문제 해결 등의 과정을 돕는 활동입니다. 생활지도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1945년 이후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당시에 많이 유행하던 가이던스 활동이 우리의 교육계에 수입되면서 생긴 말이라고 해요. 사실 이런 학문들은 다 이제 외국에서 넘어온 학문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 유학, 미국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절에서는 이렇게 모든 학문을 외국에서 배워왔을 때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수입되면서 생긴 말들이 이제 그대로 우리한테 오지만 그 단어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시대가 됐죠.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심리치료는 상담에는 문제를 가진 아동을 포함한 일반인이 그 대상이 되고 다루는 문제의 범위가 넓습니다. 경도의 신경증, 부모, 자녀 관계, 결혼 문제, 직업 선택, 인생관, 재활, 비행, 학업 부진, 직장, 인간관계, 진학 상담 등의 문제를 취급하게 됩니다. 상담과 유사한 용어로는 이제 심리치료라는 신경증 환자, 경계선 환자, 정신병 환자의 대상이 제한되고 있고 병리적인 성격이 주 대상이 됩니다. 심리치료는 병리적인 성격의 변화를 주 목적으로 하지만 상담은 문제를 가진 일반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게 되지요. 의미론적 면에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는 지금 이렇게 표로 상담과 심리치료의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상담은 정신장애자를 제외하고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이제 환자, 심각한 장애, 그래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심리치료고 상담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당면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의 환경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환경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을 적절한 적응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 조정은 비교적 성숙한 성인에게 효과가 잘 나지 않으며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지지 못하는 성인에게 효과적이죠. 직접 치료는 직접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치료 면접, 상담, 심리치료 등이 있고요. 치료의 의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병리적 증상에 대하여 그것을 개선시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외과적인 치료인 생물학적 치료하고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외과적 치료는 약물, 외과적 수술 등의 사용법이 있는데요. 심리치료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이루어지는 몸과 마음의 질병에 대한 저치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접 치료의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치료 방법이 있고요. 표현치료에는 놀이치료, 집단치료, 미술치료, 심리극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언어적 매개체를 통하여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목적은요, 인간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인간 행동의 변화. 심리치료에는 보다 직접적인 원조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많은 입장이나 기술이 있습니다. 대별하면 다음 네 가지 이제 상담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면접 상담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분석, 교류분석, 자아론 이런 것들을 근거한 상담, 실존분석, 현실분석, 논리치료 등이 면접 상담법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 자신의 신체 혹은 과제의 표현 활동에 근거한 치료법으로서 놀이치료, 심리극, 미술치료, 모래상자치료, 인형극, 게슈탈트 요법, 레크레이션 요법, 작업요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광의의 행동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오페란트 기법, 행동분석, 이완훈련, 자율훈련법, 암시치료, 셀프 컨트롤법, 계통적 탈감작법, 기량제지법, 바이오 피드백법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혼합이론은 요가, 명상훈련, 뇌관법, 모리다 치료 등이 있습니다. 게슈탈트에 대한 부분을 아까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게스탈트 요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정신치료법의 하나이고 개인이나 집단 상대로 하면서 사람을 하나의 전체로서 치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를 회고하거나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즉각적인 경험에 대한 감각적 인식에 초점을 두고 성장을 촉진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할 수행과 기타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형태 요법을 게스탈트 요법이라고 하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직접적 현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감정, 몸짓, 표현, 자발성, 수용, 자기 책임감 이런 것들이 게스탈트 요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치료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면접 상담법, 신체 과제에 대한 표현을 근거한 치료, 놀이치료, 심리극, 미술치료, 모래상자치료, 이거 다 이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센터에서 이런 요법들을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일정 연수를 받으시고 자격을 이수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효과를 이제 얻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보지는 못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이라는 학문이 제대로 배우려면 조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하고 끝나버려서 참 아쉬운 학문으로 끝나버리는 교과목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접해보고 리바이벌 해보고 들어보고 하는 정도로 해봅시다. 문제 행동에 대한 그럼 그 기준과 원인은 무엇인지, 쟤는 보편적이다. 쟤는 조금 관찰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과 문제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문제 행동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과 이상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 어떤 수치를 보고 하는 부분이 통계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통계적 기준은 평균이나 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평균적인 정상, 뭐 60점 이상, 80점 이상, 우리가 보통 합격했다 그러면 60점 이상, 그거를 정상의 범주, 평균으로 보는데 일정한 기준의 범위를 넘어 일탈된 것을 문제라고 하는 입장, 어떤 기준 이내에 있는 것을 정상이지만 그것을 일탈하면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문제로 말한다면 다양한 행동 특성이나 능력에 대해서 평균으로부터 일탈 정도를 보고 그 일탈이 클수록 이상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 특성이나 능력은 신장이나 체중처럼 명확하게 평균을 내기가 어려우며 그에 따라서 일탈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의 행동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검사 결과로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하지요. 여러 번의 검사나 계속적인 관찰에 의해 비로소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아의 성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대나 이상으로부터 생긴 가치적 기준에 비추어 정상과 이상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가치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온 이상적인 모습이나 바람직한 것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가치적인 기준은 개인, 사회, 문화,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의학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 기준이라는 것은 검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상과 이상 사이에 비연속적이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심신의 구조 및 기능에 있어서 정상과는 다른 결함이나 장애나 특징을 가진 것을 병적 또는 이상으로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전문가인 의사들 사이에 판단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 기준에서도 이상과 정상의 경계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발달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적 기준은 그 연령에 맞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상과 이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기저에도 통계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발달적 기준에 따르면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연령의 유아에게는 정상이지만 다른 연령에서는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아 발달은 개인차가 크며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의 적응성에 대한 기준인데요. 어떤 행동이 그 개인과 집단, 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나쁜 영향을 줄 때 그 행동이 비정상적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외출을 못하거나 버스 전출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의 적응성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관적 고통의 기준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이런 불안, 우울, 죄책감 같은 것들을 이제 고통의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